안녕하십니까. 법무부 로고스 박희경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제 저는 저작권을 주제로 해서 이제 발표를 사실 하려고 합니다. 그 저작권 하면 사실 우리가 눈으로 쉽게 보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유형의 저작권이라던가 인격권이기 때문에 사실 저작권에 대한 범위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실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작권의 좀 기본 원리라든지 몇 가지 케이스를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저작권에 대해서 살펴볼 목록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목차를 일단 보실게요.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들어가며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저작권이라는 부분, 세 번째는 이러한 저작권이 제한되는 부분, 네 번째는 결합 저작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뮤지컬 그런 걸 의미하죠. 이 영상 저작물, 영화 같은 영상 저작물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간단하게 Q&A 좀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이시는 사진 두 개 잘 보이시죠? 이게 한 2, 3년 전에 조금 좀 유명했던 사건인데, 첫 번째 사진 좀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은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의 작품입니다. 이게 이제 강원도 삼척에 있는 솔섬이라는 데인데요. 마이클 케나가 이제 이런 솔섬을 사진전을 열어가지고 본인의 사진 작품을 이제 내놓은 그런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한국인 작가께서 사진 공모전에 입선을 해가지고 상을 타신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대한항공 광고에 사용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광고가 좀 나가게 됐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냐가 내 사진과 너무 비슷하다, 내 사진 저작권을 침해한 거다라고 사실 이의를 제기한 사건이에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 좀 보시기에 구도라든지 또 설섬이 이렇게 수면 위에 비친다든지 이런 점을 보시면 조금 좀 유사한 면이 사실은 조금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런 궁금증을 일단 안고 그 다음 넘어가시고 제가 이거에 대한 이제 결과라든지 이런 걸 중간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일단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작권을 일단 살펴보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저작물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 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 사실 저작권의 요건을 좀 아실 수가 있으세요.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상, 감정 자체가 저작권은 아니란 말이죠. 이 감정을 표현했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표현한 창작물, 뭔가 유형물이 나왔을 때 이게 저작물로 보호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저작권이라는 거를 영어로 조금 보면 카피라이트라고 하거든요. 사실 저작권이 카피라이트 말고도 여러 가지 보호받거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많지만 크게는 복제할 수 있는 권리. 내가 뭔가 저작물을 내놨는데 그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그대로 복제를 한다거나 표절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실 권리를 어떻게 보면 저작권의 핵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저작물이 사실은 인간의 생각, 감정, 아이디어부터 좀 시작이 될 거예요. 사실 예전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학기술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내 생각을 누구 표현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판소리, 그 다음에 서적, 이런 책으로 많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좀 과학기술이 발달함으로써 내가 경치라든지 모델의 포즈라든지 이렇게 모델의 표정을 찍고 싶은 사진기술이 좀 발달했을 때 내가 사진사가 단순하게 피사체를 찍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델한테 다양한 포즈를 요구한다든지 다양한 표정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메이크업을 특이하게 해가지고 그런 메이크업 작품을 만든다든지 할 때 이런 사진 저작물도 어떻게 보면 저작물에 대상이 되는 거고요. 요즘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도 보호도 굉장히 많이 받는 게 음반이잖아요. 사실 음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작물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 저작물인 영화, 그리고 넓게는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저작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렇게 서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음반,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이 모든 게 사실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잖아요. 근데 이런 정보 전달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계속 정보기술은 발전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정보기술이 또 새롭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정보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디어가 표현이 된다면 이게 또 저작권으로서 보호가 되는 어떤 저작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작권의 개념을 제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저작권의 개념을 볼 때 저희도 그렇고 아마 법원도 그렇겠지만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를 구분하시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은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겠다. 이 아이디어가 뭔가 구체적인 유형물, 결과물로 나온 표현으로 나올 때만 보호를 하겠다라고 보시는 게 사실 입장이세요. 근데 사실 우리 너무 좀 헷갈리잖아요. 아이디어가 뭐고 사실 표현이 뭔지. 근데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이디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드라마를 만든다. 드라마를 만들 때 시놉시스라든지 뭐 주제가 뭐 재벌집 아들과 뭐 가난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가난한 뭐 딸이 사랑에 빠지는데 출생의 비밀이 있다. 근데 뭐 출생의 비밀이 있었는데 뭐 나중에 불치병에 걸려서 죽는다. 이런 건 사실 아이디어예요. 그죠? 그냥 줄거리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뭐 드라마를 이런 시놉시스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꼭 나와야 될 장면들이죠. 부모가 반대하는 장면이라든지 불치병에 걸린다면 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누가 따라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누구나 사실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아이디어나 줄거리 자체는 사실 보호받기가 되게 힘드세요. 근데 이 아이디어하고 줄거리 말고 그 대본 하나하나 뭐 1회, 2회, 3회, 4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뭐 구체적인 장면이라든지 또 긴 대사라든지 뭔가 표현되는 여러 많은 유사성이 이렇게 어떻게 발견이 되는 구체성이 있을 때만 이거를 표현이라고 사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 이렇게 질문들 하시잖아요. 시놉시스 너무 비슷하다. 근데 사실 뭐 일본에서 뭐 만화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만화 산업에 여러 만화 산업은 사실 이 세상에 안 나와 있는 주제는 없는 짓이 다 있어요. 그런 주제들이. 근데 이런 주제들이 비슷하다고 해서 절대 못 만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언론의 자유라든지 우리 표현의 자유에서 굉장히 억압을 받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보호가 안 된다는 점, 그리고 단순한 줄거리, 단순한 소재,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슨 뭐 해프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호받기 좀 힘들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디어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는 반면 어떤 아이디어는 아주 제한된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게 조금 말로는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자면 내가 어느 뭐 유럽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유럽 여행을 그런 뭐 여행지라든지 맛집이라든지 교통 정보라든지 너무 공유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나 좀 여행책을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아이디어겠죠. 그래서 여행책을 써봐야겠다라는 건 보호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여행책을 쓴다라고 했을 때 우리 왜 시중에 여행 갔을 때 여행책 사보신 적 좀 있으시죠? 그리고 보다 보면 다 비슷해요. 그림 있고 교통 있고 이 교통요금은 그 다음에 유명 관광지 해가지고 이 관광지의 뭐 핵심 포인트는 이거 뭐 역사 그리고 뭐 맛집 해가지고 뭐 로컬 음식 뭐 프랑스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표현 방법도 우리가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행책을 썼을 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의 여행책을 냈다고 하더라도 그 여행책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제한적이에요. 내가 여행책인데 저 사람이 사진이라고 글을 같이 사용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은 따라해서는 안 되니까 무조건 글로만 써야 돼.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여행책의 본래의 목적을 어떻게 보면 상실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례를 제가 좀 보면 이게 이제 두 책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로 침해했다고. 첫 번째 책의 저자가 내가 유럽을 갔다 와서 유럽의 뭐 교통수단이라든지 맛집이라든지 여행 명소를 내가 뭐 사진하고 이렇게 적절히 조화를 했는데 이 여행처나 유럽의 저자가 따라했다라고 하면서 사실 저작권 침해를 사실 주장한 사안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여행을 써야겠다라는 아이디어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이 여행책을 사실 표현하는 방법은 되게 제한적이에요. 사진 없는 여행책이 있을 수도 없고 또 뭐 여행책을 내가 이렇게 공유를 하고 싶은데 그 음식점에 맛있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공유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이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 여행지의 역사 관련 교통 및 위치 정보, 운영 시간, 전화번호 및 주소, 입장료, 쇼핑, 식당 및 숙박 정보 이거는 창의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독자적으로 창의적으로 연구를 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보를 별다른 특색 없이
일반적인 표현 형식에 따라 그대로 기술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 두 번째 것도 똑같습니다. 관광지 뭐 볼거리 음식은 사실 뭐 주관적으로 뭐 아름다웠다 어쨌다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 우리가 여행 갔을 때 비슷하게 느끼는 감정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통상적인 표현 방식에 의해서 그대로 기술한 것이다 라고 사실 말을 해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쪽 상대방에서 뭐라고 또 주장을 했냐. 아니다. 이런 뭐 내용은 침해가 아니라 내의 편집 기술을 침해한 거다. 그러니까 편집 기술이란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에 사진, 옆에 설명, 왼쪽에 사진, 옆에 설명. 이런 편집 기술을 후에 책을 낸 사람이 그대로 따라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시중에 있는 여행책 모든 걸 보더라도 다 그렇게 기술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에 저작권 요소로 말했던 창의성도 없고 독자성도 없고 단지 표현물이기 때문에 세 가지 요건을 충족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저작물의 종류는 아마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저작물의 종류는 뭐 소설 같은 어무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그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 자체가 이제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데요. 일단 서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예 사실 이렇게 작가님들도 계시잖아요. 서예 같은 경우에는 창의성이 어떻게 보면 미술적 미적 그런 뭐 창의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서예 작품을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예 미술가의 작품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원칙적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이 서예에 있는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이 나눔이라는 이 글자를 그대로 내가 뭐 따라서 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모음을 되게 길게 써서 이렇게 쓰는 그 시체를 따라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안 되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근데 이 작품 자체를 그대로 우리가 뭐 표절을 한다거나 따라하게 되시면 이 미적 저작물, 이 미술 저작물로 보고 이거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사실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화 축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축제 제작사가 어떤 서예 작가의 서예 작품이 있었는데 그 서예 작품에는 뭐 축자도 있었고 제자도 있었고 뭐 여러 이렇게 단어들이 있었어요. 뭐 여러 단어들이 이렇게 나열돼 있었는데 이런 나열된 단어 중에 축자랑 제자를 떼가지고 본인 그 영화 홍보를 할 때 이 제목에 사용을 한 거예요. 이랬을 때 법원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면 서예 작가가 서예 작품을 사실 미술 저작품으로 내는 건데 이 축자를 허락 없이 제자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서예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을 받았는데 과연 우리가 서체, 예를 들어서 뭐 고딕체, 뭐 신명조체 이런 서체가 미술 저작물일까라고 사실 좀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서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판례도 났죠. 서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서체 자체가 미적으로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서체에는 사실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했을 때 이 서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예술작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한글 파일 사용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다고 해서 서체 자체는 미술 저작물이 아니고 그래서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사실 판결이 난 사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판결을 서체를 만든 제작자 입장에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해요. 왜냐면 고딕체, 신명조체 내가 다 연구해서 만든 건데 이거를 그러면 누구나 다 쓸 수 있단 말이냐? 너무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아마 우리 판사님들 입장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이게 미술로 미적 가치는 없지만 그래서 미술 저작물로서 보호는 안 받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는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을 내리셨어요. 왜냐면 어쨌든 서체 파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글자의 윤곽선을 수정하거나 제작하기 위한 제어점들을 지시하고 명령을 선택하는 것에는 제작자의 정신적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창의성의 개성을 인정을 한 판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폰트 파일의 경우에는 미술 저작물은 아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보호가 된다고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서체 같은 경우도 함부로 쓰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를 받으니까요. 제가 이제 처음에 보여드린 사진이
지금 어떠세요? 막 좀 생각이 이게 좀 치매가 됐다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치매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드세요? 치매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맞으셨어요. 왜 치매가 아니냐? 이거는 사진작가가 내가 모델을, 어떤 사람을 내가 정말 예술적 영감이 있는 모델을 어떻게 보면 제 사진을 찍어주세요 하고, 제가 그 사람 헤어를 좀 매만지고, 그 사람 의상도 내가 좀 입히고, 그 사람 포즈, 표정, 이런 거에 내가 어떻게 좀 예술적 창작을 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다고 하면 저작물이 인정이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연물이나 풍경을 찍은 거에 불과하고, 왜 우리가 사진을 찍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쪽에는 지금 사진 잘 나오더라. 이런 걸 사실 누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꼭 이 사람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극단적인 예지만 이 사람이 뭐 사진을 특이하게 찍기 위해서 뭐 나무에 줄을 매달아가지고 자기가 그 약간 줄에 올라가가지고 되게 뭐 흔들릴 때 찍었다 이런 거면 노력이 있는데, 사실 이 사진은 그런 노력이 있는 사진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떤 그 사진 찍기 위한 좋은 위치를 선정을 해가지고 찍은 거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보기는 힘든 겁니다. 28금도 그렇게 말했어요. 촬영 대상이 자연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그 피사체의 선정은 창작성이 없고, 또 촬영 장소도 독창적인 노력에 의해서 발견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어요. 아까 그 사진으로 제가 좀 돌아가 보면요. 구도가 사실 비슷하다고 보지만 자세히 보면 구도도 좀 다르고, 또 이 사진을 찍었던 그 계절도 조금 다르다고 해요. 우리 케냐가 찍은 사진은 겨울, 저녁 무렵 사진이고요. 우리 한국 사진작가가 찍으신 거는 여름의 새벽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왜 우리가 사진을 봤을 때 느껴지는 감정도, 사진작가 마이클 케냐의 작품은 약간 수목화 같은 느낌이죠. 되게 고요하잖아요. 되게 조용하고. 근데 두 번째 17회 이 사진 공모전 이상 작품은 뭔가 이렇게 구름이 되게 흘러가는 느낌이 들고, 아침이기 때문에 뭔가 역동적으로 시작할 것 같은 느낌을 좀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판사님이 보시기에도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고, 만약에 이거를 저작권 침해로 봐버린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의 되게 유명한 작가들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장소를 다 찍어요. 장소를 다 찍고, 이거 내 저작물이니까 앞으로 한국 사진 작가들이 찍는 거 다 좋네 라고 사실 해버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자연적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제가 이제 지금껏 말씀드린 거는 원본 저작물, 그러니까 1차적 저작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2차적 저작물이란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번역, 각색, 영상 제작 등을 해가지고 작성한 창작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창조적으로 해가지고 2차적 저작물을 만든 거는 2차적 저작물. 근데 내가 창조성 없이 원저작물을 마치 내 거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단순히 수정하거나 증감을 한 거라는 거는 표절이기 때문에, 표절과 2차적 저작물은 그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사람에게 창의성이 있느냐, 독자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구별이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왜 웹툰 드라마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바로 웹툰을 드라마했을 때 웹툰은 원 저작물, 드라마는 제 2차적 저작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은 이거로서의 또 독자성과 창의성이 있기 때문에 원 저작물과 별도로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별도로 보호를 받긴 하는데, 원칙적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지 말지는 이 웹툰 작가한테 있는 거예요. 아무리 드라마 제작사가 이 웹툰을 해가지고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 원 저작물 저작권자의 승낙이 없고 이걸 그냥 사용했다면 이거 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원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내가 결론을 달리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면, 또 결론을 달리해서 제2차적 저작물을 만드신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우리가 또 약간 관념상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되게 외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만든 작품을 번역을 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단순히 영어 해석해가지고 번역한데 이게 무슨 독창성이 있어라고 하겠지만, 소설이란 시 같은 경우는 사실 기계적으로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그 당시의 은유적인 표현이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2차적 저작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거는 이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빅토르 위고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3년 개정법에 의하면 그 전에 사실 50년 뭐 작가가 죽고 나서 사후 50년 지나면은 뭐 저작권 침해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은 70년을 늘긴 했는데 이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내가 그냥 번역을 해서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왜? 그 작가가 이미 돌아가신 지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거나 고전음악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뭐 영속적으로 사실 저작권이 평생 보장된다고 하기에는 또 표현의 자유가 너무 어떻게 보면 제한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 기간은 좀 70년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제 좀 저작권의 체계를 보면요. 저작권이라고 할 때 우리는 대부분 지적재산권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작권을 양도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저작권의 양도는 이 지적재산권의 양도로만 사실 보셔야 됩니다. 그 옆에 이렇게 보시면 이 저작 인격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양도를 하더라도 사실 양도가 불가능하세요. 이거는 제가 양도를 할 수가 없고요. 저작 인격권 자체는 저작권자 본인이 이제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조금 보시면은 저작권에는 저작 재산권이 있는데 이 재산권에는 이거를 복사하거나 복제할 수 있는 복제권, 이거를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수신할 수 있는 수신권 등등이 있고요. 저작 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독립성 유지권이 있는데요. 이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작권의 큰 틀에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이 있는데 먼저 저작 인격권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 인격권이란 공표권과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양도가 불가능하세요. 그래서 내가 무슨 협회에 내 저작권을 대신 관리를 해달라고 신탁으로 양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저작 인격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자 인격권 중에 공표권이라고 하면 내가 무조건 공표할 수 있는 권리뿐만이 아니라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공표권에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 왜 토익 시험 같은 걸 보다 보면 시험지를 다 걷어가잖아요. 이거는 내가 공표를 하지 않겠다는 사실 저작권자가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걷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표권에는 토익 시험 같이 공표하지 아니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걷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했어요. 양도한 다음에 공표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공표권을 행사한다. 사실 이거는 조금 좀 모순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적재산권을 양도했다면 공표권 역시 왜냐하면 제3자가 내가 이걸 공표할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데 그 사람이 저작권을 가져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을 양도를 했다면 어느 정도 공표하는 거는 내가 동의를 해줬다라고 사실 추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제 동일성 유지권이란 저작권자가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그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사실 말합니다. 이거를 조금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아까 웹툰이 드라마화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원 제작자는 드라마 제작자가 나 결론 이거 다르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싫습니다. 제 웹툰 그대로 동일성을 유지해주세요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드라마 제작자가 이거를 달리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저작자가 동의하지 않은 한 이 동일성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지금 영상에 동영상으로 찍히고 있는데 저한테 만약에 말도 없이 편집을 해가지고 이걸 15분 동안 진짜 이렇게 했다고 사실 이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일성 유지권이란 내가 지금 내 창의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처음에 원 저작물을 표현했을 때 동일성을 유지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작권 중에 저작 인격권에 대한 판례를 조금 볼게요. 교과서에 스피드를 게재하면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내용에 수정을 가했다. 그러면 이것도 저작 인격권 중에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사례겠죠. 그래서 침해 사례라고 이렇게 판결이 난 거고요. 두 번째,
극장용 영화를 텔레비전으로 방영하면서 방영 시간의 제약 때문에 일부 내용을 삭제 재편집했다. 사실 일반적인 강조문은 별일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뭐 방송 시간 사실 제한되는 거고 어차피 뭐 내용의 큰 틀만 뭐 우리가 잘못된 게 없다고 하면 뭐 이렇게 편집하는 거 괜찮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편집을 하려면 미리 허락을 맡으셔야 돼요. 저작권자한테 지금 영화 지금 있는 거 우리 시간 제한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허락 좀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이거를 재편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작자와 사이에 일정 시간 분량 때문에 강연을 하기로 계약하고 그에 따라 녹화를 한 다음 상당 분량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방송했다. 이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죠. 이것도 만약에 편집을 할 거면 조금 편집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허락을 동의를 구하신 다음에 편집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독립성 유지권이 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부득이한 경우 있죠. 왜냐면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그 저작자가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이렇게 작품으로 내놨는데 그 건축물이 지금 당장 이렇게 보수거나 약간 옆에 기둥을 하나 닫히지 않으면 쓰러질 상황에 놓였다. 그럴 때는 부득이하게 그 저작권자가 나 쓰러져도 상관없으니까 내 거 건축물 그대로 놔둬라고 사실 요구하는 거는 오히려 그거는 권리 남용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실 독립성 유지권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같은 경우에도 호환성을 취득하기 위해서 변형하는 정도는 괜찮고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교육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저작물을 조금 변경을 가했다. 이것도 내가 영리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순수하게 교육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독립성 유지권이 제한이 됩니다. 저작재산권을 아까 그 체계를 보셨듯이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명권, 반송권, 정성권, 전시권, 배포권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요. 이 배포권에서 조금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첫 번째 이 배포를 했을 당시에 내가 이제 내 책을 만약에 썼어요. 그래서 내 책을 써가지고 내 책을 출판사랑 계약을 해가지고 이 책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 책을 이제 한 권 사간 사람이 이 책을 사간 사람이 이 책을 다른 사람한테 대여를 해주거나 다른 사람한테 선물로 주거나 하는 건 사실 저희가 제한을 못하세요, 원저작자들. 이거를 이제 최초 판매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최초 판매한 다음에 산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든지 제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으세요. 권리 소진의 원칙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배포권이 제한되는 저작물이 있는데 첫 번째가 판매용 음반, 그 다음에 판매용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이거를 샀다고 해서 만약에 상대방한테 대여를 해줘버린다. 그러면은 사실 음반이라든지 컴퓨터 프로그램은 복제가 굉장히 쉬워요. 책은 사실 내가 그거를 산 사람이 대여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그 대여를 받은 사람이 이걸 책을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거를 기록을 남긴다는 게 되게 수고가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만화방 대여점, 책 대여점은 사실 합법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되게 복제가 쉬운 우리 판매용 음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제가 쉬운 컴퓨터 프로그램은 내가 아무리 사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여러 명한테 대여를 해주는 걸 사실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연기로 대여를 했을 때. 근데 이제 조금 이게 법상 문제가 있는 거는 판매용 음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판매용 컴퓨터 프로그램만 사실 이 특별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화 DVD는 사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일부러 빼놓은 게 아니라 이거를 아마 예산을 조금 입법자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영화 DVD도 굉장히 간단하게 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부분도 보호가 아마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저작권의 제한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제 창작물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을 절대적으로 보호를 해버린다면 사실 내가 공정하게 이용하는 경우에도 모든 저작물을 내야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저작권 제한에 대해서 공정 이용을 살펴보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재판 절차 등에서의 복제, 그 다음에 정치적 연설 등을 우리가 이용하는 경우, 학교 교육 목적, 시사보도, 시사적인 기사,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논문 쓸 때 많이 하시잖아요. 뭐 논문 썼을 때 뭐 인용 어디 몇 페이지 뭐 인용했다라고 인용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영 방송, 그다음에 뭐 개인이 사적으로 그냥 뭐 누구한테 이제 배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적 유용을 위해서 복제하는 거. 그다음에 저희 뭐 도서관 같은 데 갈 때 이렇게 복사하는 실 따로 있잖아요. 그럴 때 뭐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있으세요. 근데 이거를 좀 공통점을 보다 보면 좀 합리적으로 보이시죠? 공정한 이용을 했다는 게. 내가 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내가 혼자서 취득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들은 그래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을 제가 조금 자세히 보면은 공표된 저작물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인용을 했다고 우리가 사용을 하시고 이미 공표가 됐기 때문에 뭐 사용하신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십니다. 근데 이제 인용을 하셨을 때는 인용 목적이라든지 왜 우리 뭔가 인용해서 항상 쓰잖아요. 어디 출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사실 상관이 없으십니다. 뭐 저작권법 제28조에 나와 있고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표된 저작물이 아니에요. 왜 우리 토익이라든지 토플 보면 시험지 다 적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이 시험에 대해서 이번에 시험 난이도가 어떻다, 뭐 이 시험을 채점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뭐 토플 시험 문제, 뭐 이번에 나온 시험 문제 내가 뭐 이렇게 블로그에 올린 거예요. 뭐 1번이 이런 문제가 나왔고, 2번이 이런 문제가 나왔고, 3번이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했으면 이거는 이미 저작자가 공표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시험지를 걷어가 버린 건데 내가 그걸 몰래 저거를 블로그에 넣었다. 그럼 이것도 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시는 겁니다. 이제 사례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S방송국은 스타의 숨은 이야기를 발표하는 코너인 스타 UCC 편에서 연기자 이순재 씨가 뭐 대개수 요리가리에 출연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영화를 3분가량 방영, 이후 인터넷 사이트에 유료로 방송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유료로 방송했다는 거에 조금 뭔가 감이 오지 않으세요? 뭔가 개인적인 이익을 좀 취득했다는 감이 조금 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영화 일부를 이용한 것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목적은 되게 정당해요.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용한 게 유료로 이용했기 때문에 개인의 상업적, 영리적으로 이용했다고 조금 봤던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 이렇게 상업적으로 내가 사용할 거면 이 용가리 제작자한테 나 사무능도 넣겠다고 사실 쉽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는 뭐 UCC를 이용해서 사실 돈을 벌면서 다른 사람이 한 영화는 사실 내가 그냥 따온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저작권 침해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영화 뭐 해피에로 크리스마스의 장면 중에 일본 영화 러브레터의 장면 중 주연 배우가 뭐 되게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되게 우리가 많이 아는 장면이죠. 뭐 오엔키 데스까라고 외치는 장면은 약 30초가량 그대로 인용했다. 근데 일본 저작자가 사용하지 말라고 사실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30초라고 돼 있죠. 여기서 약간 어떤 느낌이 오세요? 저작권 침해일 것 같으세요? 침해가 아닐 것 같으세요? 그죠? 약간 30초라는데 조금 힘들어 얻으셨다면 그렇죠. 영화의 총 러닝 타임이 110분이었어요. 110분 중에 30초다. 이 30초를 보려고 내가 이 영화를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러브레터를. 이 장면 내가 30초 이걸 꼭 봐야 되니까 그래 내가 이 일본 영화 너무 좋아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피일로 크리스마스 뭐 110분을 보겠어라고 사실 볼 사람 없을 거잖아요. 그리고 또 2, 30초 들어갔다고 이 영화가 영리 목적을 많이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교재로 하여 학원 수강생 등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경우 사실 이런 경우 되게 많이 있어요. 저자 직강 아닌 경우 사실 많으시잖아요. 왜냐면 사실 뭐 강의를 하면서 저자가 직강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뭐 강사가 어떤 책을 이용해가지고 가르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이거를 본다면 판례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신청인의 강의가 신청인의 교재를 기본 교재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 신청인한 저작물 자체를 부두표현했다. 그러니까 그 책을 그대로 읽으면서 뭐 몇 페이지 보세요. 뭐 몇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뭐 이렇게 돼 있죠. 라고 강의를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창작에 의해서 뭐 프린트도 나눠주고 또 이 책 말고도 본인의 어떻게 보면 강의 방식과 표현 방식으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구술 저작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동영상으로
이거는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출판사의 국어 교과서와 문제집을 기본 교재로 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여 서비스하였는데 교과서의 문제집 내용을 상당 부분 그대로 발췌하거나 판서, 투서하는 방식으로 인용했다. 상당 부분이라는 것에서 조금 힌트 오시죠? 아까 거랑 좀 다르시죠? 뭔가 감이 좀 잡히실 텐데요. 이거는 침해라고 사실 봤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판례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건 각 교과서 및 문제집으로 인용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강의로서의 실질적 가치가 없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강사가 이 책을 기본으로 강의를 한 거고 자기가 뭐 독창적으로 프린트를 나눠준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책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읽거나 또 수강생들이 사실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시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계속 반복해서 이 기출문제를 계속 보여주다 보면 이 책을 살 필요는 없어요. 수강생들은. 왜? 동영상을 보면 이 문제가 나오는데 굳이 내가 이 책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그 시장에서 누릴 수 있는 가치를 상당히 침해했다라고 봐서 이거는 저작권 침해라고 본 사람입니다. 이제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때 공표된 영상물을 사용할 경우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되게 유명한 고인이 된 영화 배우라든지 비틀즈라든지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출연 장면, 방송 출연 장면들이 다큐멘터리 속에 이렇게 녹아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엘비스 프레슬리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 미국의 패스포트 비디오사가 엘비스 프레슬리 인생에 관해서 16시간짜리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면서 16시간짜리 10% 분량, 1시간 6분 정도 됐겠죠. 이거를 엘비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영화를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지나가는 장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엘비스 프레슬리가 나왔던 영화의 핵심 내용을 알 수 있는 장면들을 조금 이렇게 보여줬던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이거를 판단했냐. 그쪽은 당연히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을 때 이 영화 장면이 당연히 삽입이 됐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이 보기에는 몇 장면은 전혀 중단 없이 그대로 흘러간 거예요, 영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용을 초과했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1시간 6분 정도라면 사실 다큐멘터리 16시간으로 하지만 그 영화 장면이 1시간 됐다고 하면 사실 드라마 한 해 분량은 사실 되는 거잖아요. 그랬다고 하면 사실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도 되는 건데 이 1시간 분량을 전혀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작품의 오락적 가치를 조금 침해했다라고 저작권 침해로 판단했고요. 이와 반대로 무하마드 알리 사례는 1시간 분량 중에서 그냥 실제 복싱 장면 중 한 2분 정도를 계속 연달아 2분이 아니라 이 장면에 10초, 이 장면에 10초 이렇게 해서 2분 정도를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삽입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어요. 왜냐면 사실 무하마드 알리 같은 경우는 사실 본트 장면을 빼고서는 이 사람의 다큐멘터리를 설명할 수가 없고 또 이 본트 장면을 승패를 알 수 있게 보여준 게 아니라 잠깐 조각조각 10초씩, 5초씩 이렇게 해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합 저작물하고 영상 저작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 저작물 같은 경우는 뮤지컬 이런 거 좀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판례 보시면은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결합 저작물 같은 경우는 일단 뮤지컬을 만들려면 극본을 쓰시는 극본가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음악이 있으니까 음악 감독님이 있으실 테고 총 연출하시는 분이 있을 테고 또 조명을 하는 조명 감독님이 있으실 테고 또 이거를 연기하는 우리 연기자가 있을 테고 이런 부분으로 여러 명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저작물을 창작하는데 힘을 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결합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뮤지컬 제작자가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는 전혀 없고 말 그대로 돈만 그냥 내거나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사실 이 사람은 독자적인 저작권자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뮤지컬 연기자, 연출자, 실현자 만약 이렇게 본인이 직접 연기자로 나섰다라고 하면 연기자에 따른 저작 인적권을 가질 수 있을지언정 제작자로서의 독자적인 저작권자라는 볼 수 없다라고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영상 저작물 같은 경우는 영화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화를 크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영화도 뮤지컬하고 또 같죠. 영화를 보시면은 이 영상 저작물을 만드는데 왜 우리 영화 보고 나서 영화 끝나고 나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올라온 모든 사람들이 사실 영화를 만드는데 수고해 주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영상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으세요. 뭐 고전적 저작자로는 아니 소설을 그 기본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면 소설가 되고, 뭐 방송 드라마를 기본으로 뭐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면 방송 작가라든지 뭐 시나리오 작가 뭐 이런 식으로 고전적 저작자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영화를 만드는 감독, 연출가, 뭐 조명 감독 이런 사람들을 근대적 저작자라고 하고요. 이걸 연기하는 배우들을 실험자라고 해서 배우, 뭐 가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영상 저작물은 사실 너무 많은 사람이 관여하기 때문에 누가 저작권자냐 이거를 저작권법에 명시적으로 사실 규정을 해놓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따져보자면 고전적 저작자,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쓰는 시나리오 작가라던가 뭐 웹툰을 만약에 웹툰을 영화했다고 하면 웹툰 저작자는 만약에 감독이라든지 제작자가 와가지고 이 웹툰을 영화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오케이를 했다면 원 저작물의 저작자고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데 동의를 한 사람이지 이 2차적 저작자의 저작자는 아닌 거예요. 이 2차적 저작물, 영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바로 근대적 저작자고요.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 뭐 우리 배우들 같은 경우는 실현자라고 이 저작 인정권이라는 거는 그냥 저작권에 이웃되는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비슷해요. 연기자가 무슨 뭐 특정 연기라든지 특정 장면을 했는데 이 장면을 동의 없이 만약에 사용했다. 그럼 사실 연기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작 인정권은 저작권에 이웃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건데, 이제 사실 제가 이렇게 저희 지금 법무법인 로봇은 저희 회사의 업무상 사실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작권법에는 이거를 누구를 저작자로 볼 것 같으세요? 예, 맞습니다. 단체를 사실 저작권으로 보는 거예요. 법인 단체가 이 작성에 기획을 했고,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해서 작성됐고, 그 작성이 또 업무상 행위에 해당하고, 또 법인 명의 등으로 공표되고 또 계약 또는 금융규칙에 만약 계약에 내가 뭐 업무 중 만든 그 저작물은 불법과 소유를 한다라는 규정이 없는 이상 이거는 법인의 소유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등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거를 나가서 사용한다, 내가 다른 데 이직을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 법인은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영상 제작자의 권리는 영상 저작물을 뭐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간단히 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영상 제작자가 뭐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는 다음 뭐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걸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이제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영상물 만드는 거 다른 사람이 쓰는 거 허락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영상물을 각색하는 거, 그 영상물을 공개에 상영하는 거, 방송하는 거, 전송하는 걸 다 허락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장면이죠. 뭐 영화 넘버 3 장면 중에 뭐 송강호 맞나요? 송강호 씨가 뭐 불사퍼 두목들과 졸개들이 뭐 자장면을 먹으면서 임춘애와 홍수안의 어려웠던 시절을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대사 부분만, 그러니까 영화 전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대사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이거를 일부 반복하면서 뭐 배경음악을 입혀서 편집 앨범을 만들려고 할 경우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분명히 아까 앞서 봤을 때 영상 제작자의 동의를 받는다고 돼 있는데 뭔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 이 송강호라는 배우가 어떻게 보면 했기 때문에 그 장면도 어떻게 보면 되게 희소성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가? 보시면 영화사의 경우 아까 저희가 본 규정은 영화 저작물의 특례 규정이었어요. 근데 이 특례 규정이 저장되는 거는 영상 저작물이 전체로 이용되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우리 영화 제작사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이 영화를 만든 감독 그리고 우리 배우의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이제 Q&A를 조금 사전에 조금
게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Q&A를 뭐 간단히 정리를 일단 해봤는데요. 공연 연출가의 저작권은 보장받을 수 있는지 있습니다. 왜 공연 연출가가 뭐 창의성을 가지고 독자성을 가지고 연출을 했다면 저작권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연출가 자체도 실효권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작권의 이웃되는 권리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보장을 받는 게 아니라 창의성 있는 뭔가의 창작물을 만들어냈을 때, 그리고 공연 시놉시스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제가 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호 불가. 이 시놉시스가 뭔가 대본처럼 1화, 2화, 3화, 4화, 5화 구체적인 장면을 뭐 표시하고 장소도 뭐 나타내가지고 어느 정도 구체화됐다. 그러면 보호 가능한 겁니다. 그 작고한 작가의 미술작품을 국공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데, 해당 작품을 이미지화하여 교재 도구 등으로 활용하는 행위가 저작권의 침해인가? 일단 이 작가가 돌아가신 지 70년이 지나셨다. 그러면 침해 아니세요. 근데 이 작가가 돌아가신 지 70년이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 일단 이게 공정한 이용인지를 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정말 순수하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영리, 비영리 목적으로 이걸 활용했다. 그러면은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영리성을 가지기 위해서 교재를 만들었고 도구를 만들었다. 이거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후 70년이 지난 유명 작가의 영화가 국내에서 디지털 복제되는 거, 이거 사실 문제 없습니다. 70년이 지났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뭐 미술관에서 도록을 만들 목적으로 예술가의 작품을 사진으로 찍었다. 이랬을 때 저작권이 뭐냐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으세요. 그냥 회화다. 그림 회화를 사진으로 찍었다는 거는 사실 회화를 우리가 정면에서 찍지, 이 회화를 뭐 정면에서 안 찍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냥 평면에서 정면으로 찍었다. 이거는 사실 작가가 그렇게 노력이 필요 없어요. 사진 작가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진 작가의 저작권으로 보기 굉장히 힘들고요. 원 저작자의 사실 동의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도록 같은 경우를 만든다. 뭔가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기 때문에 도록을 만든다. 그래서 뭐 이거를 도록도 일시 전시회에 잠깐 쓰일 거다. 이게 뭐 영리록 할 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이 도록을 사후 감상용으로 뭐 팔 거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조형물을 사진작가가, 그러니까 입체적 조형물은 사실 사진 각도에 따라서 이게 또 그 효과가 멋지게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체적 조형물은 사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 사진이 창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회화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도록을 만들 목적으로 이렇게 뭐 이 일시적인 전시회의 도록에 작품 설명을 위해서 만든다. 이거는 공정한 이용이 될 거예요. 왜냐면 또 어차피 내가 뭐 미술관에서 어차피 전시하도록 허락한 작품이라면.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후에 이걸 좀 더 감상할 목적으로 팔겠다 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강의 여기까지 끝났고요. 네, 혹시 뭐 질문? 네. 아까 전에 연출가가 네. 자기 연출을 했을 때 거기 구명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가진다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 단체가 다른 연출가를 고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작품을 만들게 하고 돈을 지급을 했을 때는 그 계약서에서는 저희가 계약서를 쓸 때는 그 저작권은 저희가 가진다고, 저희 단체가 가진다고 썼긴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저작권이 저희한테 있는 게 맞는 건지.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저작자가 하세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위탁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저작권을 가지기도 하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산권에 대해서 우리가 양도를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 인격권을 뭐 가지시는 거는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복제할 수 있는 권리, 그런 면에 있어서 저작 재산권을 그 재단이 가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저희가 계속 그걸 계속 공연을 해도. 네네네, 괜찮습니다. 네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